이번 시간에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에 아동복지법과 더불어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졌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그 당시 이름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고 했던 것을 나중에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명칭이 심신장애자복지법, 그건 큰 의미 갖지 마시고 그냥 어떤 1980년에 이 법 제명만 바뀌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은 1980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봐서 이제 4년, 5년 되어서 울트라 에이지 소사이어티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자, 되는데, 자, 노인복지법에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전투용으로 이게 접근할 적에 먼저 정의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나와 있네요. 부양의무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부양의무자, 요즘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도 부양의무자 조항을 없앤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그 영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범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법에서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법에서는 부양의무자라면 배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혈족이 아니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사실상 말하자면 사실혼관계도 인정한다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와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배우자 없이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배우자를 포함하되 부양 의무와 관련 없이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은 일촌, 촌수 없지요.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쭉 내려가. 요즘에는 초혼 연령이 높아진 걸로 볼 적에는 뭐 손자녀를 넘어서기는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자녀와 손자녀까지라고 생각하면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치매는 치매관리법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치매는 어쨌든 끝에 줄에 남아있죠.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유전력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치매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노인학대 개념 별표하시고, 여기서는 반서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에도 정리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거기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아동학대에 비해서 정서적 폭력이 들어가 있고 경제적 착취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서적 폭력과 아동학대에다가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게 되면 아동학대의 범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이고, 노인의 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한다. 뭐 아시는 거예요.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도 아시는 거예요. 노인의 날 10월 2일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인권교육, 거기 인권교육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한번 마음 편하게 쭉 읽어보시되, 거기 보시면 노인복지 상담원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 노인복지 상담원은 이제는 급수가 이제 바뀌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는 1급, 2급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 상담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요즘 보면은 노인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노인 인구수 비율이 14%로 훨씬 넘어선 이런 과정이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 위한 투쟁적인 이런 것이 있어요. 많은 노인 기관, 노인 클럽,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데서 노력도 하고 있고, 가정복지 파트에서도 구청에 가면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등을 이용해서 노인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복지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인력 개발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이런 세 가지는 모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보시는데 그중에 특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는 비영린이 아니면 사회복지인 이런 말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그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은 아무런 제한 없이 꼭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의 보건복지로 제목으로만 생업지원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 셋째 줄에 나와 있지요. 다음에 경로우대 첫째 줄에 65세 이상 나와 있지요. 또 건강지단 65세 이상.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떤 법에서도 노인은 몇 살 이상이다라고 정의한 법률. 다시 말해서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정책으로 운영되는 걸로 볼 때, 정책을 문장으로 바꾼 이 법으로 볼 적에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의 연령적 지위를 65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구나라고 추정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이 그냥 65세 이상 그러면 그냥 노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5세 이상을 노인의 연령으로 규정한 법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십니다. 또 다른 것 쭉 많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자, 거기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7가지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래부터 있었던 노인복지는 크게 5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오면서 증대된 것이 노인복지 전담기관 중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또 그러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자, 이렇게 노인 복지시설은 크게 7개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모두 이들은 모두 생활시설이 있죠.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 간다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왔다. 이건 모두 생활시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또 그런가 하면 노인 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또 그런가 하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판서를 그지 아니는 그랬네요. 그랬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페이지 먼저 볼까요? 거기 636페이지 보면 크게 7가지를 나누는 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아까 건강검진이든 경로우대든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을 보시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입소할 수 있다 할 때 65세가 아니라 60세라는 걸 꼭 체크해 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종류만 가지고 넘어가십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여기 오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업법을 공부하실 적에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재를 아주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5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519페이지를 좀 넘겨보십시오. 시설 수용 인원의 제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있습니다. 각 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수용 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은 300명 초과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인 공동이란 말이 들어간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300명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19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나와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51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거기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도 있고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도 있고 정신건강,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여가복지시설 다가 아니라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 소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노인복지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14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거기 보시게 되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거기 보면 5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나와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를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설치 나와 있지요.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그리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시도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는 피해, 학대를 받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서 중앙에 있고 또 시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어디에 둔다? 2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 업무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운영 업무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은 복지실시기관에 두는 겁니다. 복지실시기관, 그래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읽고 있어? 쭉 읽다 보니까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결국에 지금 여기 5개의 규정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복지실시기관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두는 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도 역시 1980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던 것을 1989년에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역까지는 공부할 것 아니고 어쨌든 장애인복지법은 1980년에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장애인이라고는 개념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해서 신체적 장애, 그리고 마지막 시행령, 대통령령에 의하면 신체적 장애 12개의 유형과 정신적 장애 3개의 유형에서 15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신적 장애로서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학대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자, 우리가 학대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바로 쓰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주체는 좀 다릅니다만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좀 띄겠습니다. 가혹행위, 또 띄겠습니다. 유기, 보호자에 의한 방임. 이렇게 아동학대, 아동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의 범주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 6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복지부의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그냥 맞추기 위해서 정서적, 성적 폭력, 정서 위에 나오는데 그냥 맞추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정서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그리고 유기, 방임.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에다가 정서적 폭력을 가미하고 경제적 착취를 더해서
노인학대의 범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여기 온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그냥 차례받죠. 그냥 성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이렇게 설명을 하되, 그래서 기존에 노인학대에 얻었던 언어적 폭력을 넣지. 언어적 폭력. 그래서 아동학대부터 노인학대로, 장애인학대로 범위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면서 공부해 놓으시면 염두에 써야 되는데 출제 비중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애인학대의 범위를 봤습니다. 다음에 기본 이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그래서 사회참여, 평등, 사회통합 이란 단어에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종합교육은 5년에 한 번씩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거기 보면 10조의 3 국회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교육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 추진 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어디에 보고해야 된다? 국무총리도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주대 국무총리와 위원장이 거기다 할 일은 없고 국무총리도 아닌 어디에다가 국회 본회의도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있지요.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읽어볼까요? 장애인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 평가하게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4번에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쭉 썼습니다만 시험 전에 보시고 6번에 장애인의 날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기피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 언제로 한다? 매년 4월 20일로 한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이고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고 그리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라는 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 참 소중한 이런 정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사례 관리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상담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원. 그래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참으로 소중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어느 법이나 라고 할 정도로 3년이 돼 아동 종합실태조사나 자살자 실태조사나 정신건강 실태조사 같은 5년짜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소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3년입니다. 3년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33조 4번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 상담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상담원. 장애인 복지 양상을 위한 상담, 지원 업무를 맡기게 하여 시, 군, 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둔다.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시, 군, 구에 둔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있네요. 다 중요하고 별표 5개씩 하셔야 됩니다. 거기 장애수당을 보시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기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 누구죠? 장애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으로서, 그렇죠?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아닙니까? 로서 18세 이상자. 근데 장애 수당도 받고 장애인 연금도 받아버리면 중복수령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장애 수당이든 장애인 연금이든 하나만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수당 보시고, 다음에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왜냐하면 아동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력은 그렇고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까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장애인 연금의 할당 기준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중증 장애인으로 18세 이상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는 자산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그 과정, 진단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이면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18세 이상이면 장애 수당이나 연금 중에 하나를 해서 택이 아니지, 연금 중 하나만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애수당을 볼 적에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뭐야? 이것은 인구학적 조건. 갑자기 정책론이 됐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조사, 진단,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을 가지고 장애인 연금의 할당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장애수당도 장애아동수당도 모두 똑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은 자산조사죠.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차단조사.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의 장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단이지. 그리고 18세 이상이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18세 미만이면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거지. 결국에 여기도 역시 인구학적 조건.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장애수당이나 장애 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0조의 이 자녀교육 및 장애수당의 지급신청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문장은 깁니다만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우리가 국어처럼 말할 적에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크게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재활시설 3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나로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해서 5개의 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배운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아동복지시설도 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뭐 예외가 아니라 하나 중요 피시할 것은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처럼 장애인 주거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장애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데는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벌써 활동 범위가 넓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장애인 쉼터가 나와 있군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결국에 시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쉼터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이들의 임시보호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주제로 해서 그중에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아동보육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